네, 안녕하십니까. 예, 배현직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기 이전에도 우리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그리고 보건과 관련된 것을 규율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게 되었느냐?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다른 외국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체계가 잘 잡힌 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제로 사고나 질병자가 계속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만 가지고는 우리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원청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청 기업이 있고요. 그 하청 업체 밑에는 또 재하청 업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청업체나 재하청업체의 종사자들이 사고 그리고 질병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청이나 재하청을 주는 업무 자체가 원청이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위해한 업무 혹은 기술력이 없어서 다른 업체에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청 입장에서는 이 하청과 재하청 업체의 종사자들은 그 안전, 보건과 관련된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전 그리고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돈이고요. 두 번째, 인력입니다. 자, 이 인력과 예산, 과연 원청, 하청, 재하청 업체 중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다들 결론은 나셨겠죠. 원청, 당연히 원청이 그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입찰 구조를 보면 아직까지도 최저 입찰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인건비나 자재비를 낮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예산을 줄임으로써 입찰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그런 구조가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청이나 재하청업체 종사자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청 본인들이 실제로 했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하청, 재하청 업체에 도급, 위탁, 용역이란 이름으로 부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특히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 아니면 중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재해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처벌을 받았을까? 대부분은요, 하청이나 재하청 업체의 현장 소장 또는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원청은 많아봤자 벌금, 집행유예 정도로만 처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그 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투입해서 하청이나 재하청 업체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원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차라리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합의를 한다거나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지는 않고요. 자,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 결국에 산업 현장의 재해율은 떨어지지 않고 날로 늘어가고 사망자 수도 계속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전면 개정되고 또 개정이 되고 의무가 많아지고 하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안전보건 의무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원청이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하청이나 재하청업체 종사자들이 중대산업재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청의 경영 책임자 또는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정해져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더 굳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 그리고 목적, 두 번째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그리고 사업주가 도대체 중대재해처벌법상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서운지에 대해서 마지막 처벌 규정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끝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주만의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한 업체, 한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노동조합이시면 노동조합, 아니면 노축 대표시면 노축 대표, 사업주시면 사업주, 이제는 합심을 해서 우리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요 내용, 만약 사망자가 발생했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르면 산안법 38조 안전조치 그리고 39조 보건조치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처벌 규정은 원청의 경영 책임자는 대부분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보고 도대체 38조의 안전조치 그리고 39조의 보건조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가? 이 내용을 아셔야겠죠. 자, 모든 법이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토대로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고요. 그리고 각 주무부처장이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그 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겠죠.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특이하냐? 시행규칙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왜?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고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시행규칙이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외에 고시나 지침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법 체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시행규칙인데요. 세 가지의 시행규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두 번째,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실제 우리 현장에서 쓰이는 것, 꼭 적용돼야 될 부분, 정말 실무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은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약 660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를 다 언제 읽고 언제 습득해야 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대부분 그 해당 규칙의 내용은 건설, 기계, 제조, 화학 공정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무직이라고 하면 사실 660개 조문 중에 일부 규정만 적용되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그 내용을 발췌해서 보관을 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발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만 클릭해서 그 조문만 발췌해서 프린터하고 그 내용을 학습하시는 것을 한번 공고드리겠습니다. 어떤 것까지 있냐면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다리의 폭과 너비, 강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설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업장의 조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휴게시설은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지까지 정말 우리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노동조합의 관계자분들이면 노동조합에 맞게끔, 그 다음 사업주 측에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면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게끔 그 내용을 간추려서 실제 우리 사업장에서 이 내용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가능하면요, 그 내용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직군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대부분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아봤자 한 두세 페이지 정도가 될 것이고요. 이 내용을 정기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순회 점검 아니면 청취조사 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38조의 안전조치 그리고 39조의 보건조치는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의해서도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그 원청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주요 통계 자료인데요. 자, 2020년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만 8,379명. 2020년도에만 10만 8천 명의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질병에 노출되었다라는 수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180명입니다. 단순히 이 수치를 1년 기준의 수치이기 때문에 365일로 나눠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일 300명의 사고자와 질병자가 발생하고 매일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 수치가요, 사실 사망자 수는 정확하게 통계 자료가 집계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즉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자 수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재 은폐 적발 건수, 국내 산재 3건 중에 2건은 산재 은폐가 되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 보면 이 숫자에 3을 곱하면 됩니다. 약 32만 4천 건의 재해가 발생한다라는 수치가 계산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럼 과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과거하고요. 30년 전에는 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66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0.5%로 정말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다른 유럽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직 많이 못 미치는 상태다. 자, 사망 만인율을 독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망 만인율이라는 것은 1년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 10,000명당 몇 명이 사망하는지에 대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독일은 0.15, 우리나라는 0.51입니다. 3.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자, 왜 2020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그리고 계속적인 개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강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원인 때문이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산재 사고 중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72%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50명 미만의 사업장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영세업체, 중소기업 혹은 용역, 위탁, 도급업체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청의 입장에서는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 외주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용역, 위탁, 도급업체가. 그래서 이제는 원청을 처벌함으로써 원청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재해율을 낮추자. 산업 현장에서 앞으로 근로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게 된 취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0년도에 뚝딱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도입니다. 자, 2012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산재 사망,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심의도 없이 일단 폐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청원 입법이 제기가 됐습니다. 누가? 4.16 연대에서요. 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2014년 4월 16일에 서해 바다에서 한 배가 침몰을 하게 되고 수백 명의 죄 없는 아이들이 물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모임 항모 단체인 4.16 연대에서 이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쭉 논의가 되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사회적 화두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사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제가 봤을 때 세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모 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을 하던 한 청년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들 이름 석자 기억하실 겁니다. 고 김용균 씨. 그분도 그 발전소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사실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할 땐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되고요. 컨베이어 벨트 작동을 중지시켰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한 청년이 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청년도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아직까지 고통 속에